어느 날부터인가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손가락이 무거워집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한참 뒤에야 옵니다. 바쁘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을 지나 시니어가 된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적 고립,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말해드리려 합니다. 왜 우리의 말이 자녀에게 닿지 않는지, 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9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집에 들렀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영숙 씨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라.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아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한 줄에 영숙 씨는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그리고 결국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들은 엄마의 카톡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매일 오는 메시지가 잔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엄마는 왜 매일 똑같은 말을 하실까? 나도 어른인데 왜 자꾸 걱정하시는 거지? 아들에게는 직장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엄마의 메시지는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아들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영숙 씨는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킵니다. 아들도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매일 오는 메시지에 답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걸까? 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확인하려 하실까? 아들은 엄마의 걱정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걱정을 표현했지만 아들은 그것을 믿음의 부재로 느꼈습니다. 엄마는 답장을 원했지만 아들은 그것을 의무로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소통 문제는 대부분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걱정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통제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부모의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더 자주, 더 강하게 걱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는 감정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돌봐야 할 존재로 인식하지만 자녀는 이미 독립한 성인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단절감이 생깁니다. 부모의 걱정 표현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는 믿음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모는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너는 왜 답장을 안 하니? 라고 추궁하는 것.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라며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메시지의 빈도를 줄이되 깊이를 더합니다. 잘 지내니? 대신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긴 전화 대신 짧은 영상 통화를 제안합니다. 나는 내가 궁금해. 하지만 바쁜 거 알아.
시간 날 때 연락해줘.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전합니다. 62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들 부부는 따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했으면 했을 뿐입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며느리를 보면 답답했습니다. 설거지를 대충 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며느리,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야지.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차려줘야지.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청소를 시작하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살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를 위해 가르쳐 준 건데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어른이에요. 그렇게 간섭하시면 안 돼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아들과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오지만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면 공허감을 느낍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은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자책합니다. 내가 참을 걸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느낍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거지? 이제 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봐, 혹시 아들이 귀찮아할까봐 두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세대 간 경계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며느리에게 전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시어머니의 조언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조언자일 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멀어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것,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라며 비교하는 것,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며느리를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합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요즘 힘들지? 내가 도와줄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며느리의 방식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인정합니다. 아들에게는 며느리 잘 챙겨줘. 너희 둘이 행복한 게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56세 이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희 씨는 대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 이혼했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명희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딸의 학비를 댔습니다. 딸만 잘 크면 돼. 나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변했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명희 씨가 말을 걸면 엄마, 나 공부해야 되라며 돌아섭니다.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 친구들 만나야 해라고 거절합니다. 명희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하지만 그 말을 딸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엄마한테 왜 그러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 딸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신경 쓰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엄마는 나 빼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무섭다고요. 명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사랑해서 모든 걸 쏟아부은 건데 딸은 그걸 부담으로 느꼈다니. 그날 이후 명희 씨는 딸과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도 엄마를 피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희 씨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딸 빼고 나는 뭐가 있지? 그제야 명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쏟을 때 자녀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낍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을 채워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자녀는 더 멀어지려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외에 자신만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 친구, 자기개발 등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라고 말하는 것.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죄책감을 주는 것. 자녀 외에 다른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만의 취미를 찾습니다. 등산, 요가,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립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자녀에게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게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65세 최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손자들이나 보며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동수 씨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찾아올 뿐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동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니 자녀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정서적 교감을 원했습니다. 이제 동수 씨가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하니? 이래요. 건강은? 괜찮아요. 그래, 잘 지내라.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동수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수 씨는 외로웠습니다. 아내마저 당신은 평생 자식들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들은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진심 어린 대화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소외라고 부릅니다. 물질은 제공했지만 감정은 나누지 않았을 때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것은 중년 남성들이 특히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은퇴 후 관계의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 돈으로 관계를 해결하려는 것, 자녀의 삶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키울 때 많이 부족했어. 미안해.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요즘 내 삶은 어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밥 먹기, 산책하기 등 작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많은 시니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첫째, 세대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는 가난과 전쟁을 겪으며 생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서 자랐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가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부모 세대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문자나 메신저로 짧게 소통하는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부모는 왜 전화를 안 받니? 라고 서운해하지만 자녀는 문자 보냈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가 오해를 만듭니다. 셋째,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는 조언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자녀는 이것을 답답하게 느낍니다. 넷째, 갱년기와 중년 위기입니다. 중년의 부모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녀와의 관계까지 멀어지면 심리적 고통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엄마가 요즘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다섯째,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모는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면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자녀는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5가지 핵심 요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부모는 말하지만 자녀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둘째, 비교와 비판입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는데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셋째, 과도한 걱정과 간섭입니다. 사랑이지만 자녀에게는 통제로 느껴집니다. 넷째, 감정 표현의 서툼입니다. 진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려 말합니다. 다섯째,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라며 자녀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자녀와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화를 걸었는데 바빠라는 말만 듣고 끊긴 경험, 명절에 만났는데 겉도는 대화만 하다가 헤어진 경험, 조언을 했는데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경험, 손주를 보고 싶은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말도 못 꺼낸 경험.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 부모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58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딸 둘을 키웠습니다. 두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손주들이나 돌보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딸은 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라며 손주를 맡깁니다. 미경 씨는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 일찍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오후에 다시 데려오고 씻기고 재웁니다. 딸이 퇴근할 때까지 손주와 함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미경 씨도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말하면 딸이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일주일에 며칠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네요. 엄마가 안 봐주시면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시던데. 미경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는데 나만 힘들다고 하는 건가? 결국 미경 씨는 계속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함이 쌓였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거지?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지? 미경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손주를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갑자기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중년 우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셨네요. 쉬셔야 합니다. 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돌봄 피로라고 부릅니다. 시니어 여성들이 특히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다가 이제 손주까지 돌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나쁜 엄마, 나쁜 할머니가 될 것 같아서 참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 질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경 씨의 경우처럼 자신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는데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일주일에 3일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돌봄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 외 시간은 엄마 시간이야. 자녀에게 당신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엄마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살고 싶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67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집 사는데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가 많이 나가서 좀 도와주세요.
철수 씨는 노후 자금을 조금씩 내어줬습니다. 자녀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도 없고 언제 갚을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라고 말합니다. 철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나? 하지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실망했다고 말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 씨의 노후 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철수 씨 자신이 아플 때 병원비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황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고 철수 씨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철수 씨는 밤마다 불안합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경제적 착취라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부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평생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모의 노후를 위협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자녀에게 주는 것, 자녀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 자신의 경제 상황을 숨기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 도움의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번만 도와줄게. 다음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격려합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61세 윤수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정 씨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우울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어.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서 운동이나 하세요.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수정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우울을 단순히 운동 부족으로 봤습니다. 수정 씨가 겪고 있는 것은 갱년기 우울이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했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정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점점 더 혼자 감정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한 소리하고 다닌다고 생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감정을 삼키다 보니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나는 누구지?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중년 여성의 우울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갱년기라는 신체적 변화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바쁘고 자신의 역할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때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야라며 넘겨버립니다. 중년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공허감입니다.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계속 혼자 삼키는 것.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며 방치하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우울증을 겪고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해. 이해해 줄 수 있니?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니?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중년 여성 모임이나 우울증 자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당신의 우울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평생 강했기 때문에 지금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64세 박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인숙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외로워. 시간 날 때 한번 들러줄 수 있니?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다음 주에는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가 다시 전화하자 딸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인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그저 딸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딸은 엄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인숙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인숙 씨는 혼자 집안일을 합니다.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인숙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인숙 씨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숙 씨는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시니어들이 특히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없고 친구들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혼자 견디려고 하는 것,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체념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 교육 등에 참여해보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여보, 우리 매주 토요일 저녁은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8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관계의 문제이고 모두 소통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모두 중년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합니다. 첫째, 역할 전환의 어려움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인생에서 조언자,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 표현의 미숙함입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니? 건강 조심해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감정 표현의 차이가 오해를 만듭니다. 셋째,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 희생,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개인, 자유,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가족이 우선이지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내 인생도 중요해요라고 답합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깊어집니다. 넷째, 중년의 심리적 위기입니다. 중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죽음, 자녀의 독립, 은퇴, 신체 기능의 저하 등 많은 것을 잃습니다. 이때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우울감이 가족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소통 기술의 부족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명령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 방법은 경청입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녀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자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 방법은 경계 존중입니다. 자녀의 삶에 일정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자녀가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면 그것을 존중하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자녀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잘 판단할 거야. 엄마는 내를 믿어.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회복 방법은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돌려 말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을 전하세요.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가끔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단, 죄책감을 주는 방식은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내가 그리워입니다. 네 번째 회복 방법은 사과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세요. 엄마가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해. 아버지가 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이 사과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먼저 낮은 자세를 보일 때 자녀도 마음을 엽니다. 다섯 번째 회복 방법은 자기 돌봄입니다. 자녀에게만 집중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취미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구체적인 30일 실천 플랜을 제시합니다. 1주차에는 관찰하세요. 자녀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모하세요. 어떤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조언하는지, 비판하는지, 걱정하는지 파악하세요. 2주차에는 경청을 연습하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 말을 줄이세요. 대신 질문하세요. 요즘 기분이 어때?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해? 자녀의 답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3주차에는 감정을 표현하세요. 자녀에게 편지를 쓰거나 직접 말하세요.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바쁜 것도 알아. 시간 날 때 연락해줘.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전하세요. 4주차에는 자신을 돌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세요. 자녀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도 있습니다. 첫째,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가 아니라 엄마는 이럴 때 좀 서운해라고 말하세요.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옆집 아들은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는 자녀일 뿐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과거를 들추지 않기입니다. 예전에 너 이랬잖아 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넷째, 요구하지 않고 부탁하기입니다. 해야 해가 아니라 해주면 좋겠어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다섯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자녀가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관계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당신이 배운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됩니다. 변화하면 됩니다. 당신은 평생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자녀에게 분명 전해집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